안녕하세요. 오늘도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리는 여자 수양 김영주 인사 올립니다. 아직 제가 책을 읽는 기록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냥 제가 블로그를 같이 올리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아무도 안 보더라도 제 스스로를 위해서 하루하루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9월 14일 월요일이고 가을이라 하기에는 너무 여름이 짧았던 시간들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가을 하늘처럼 청명하고 하늘도 높고 너무나 맑고 이쁜 하늘이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 어제 영상이 마지막에 조금 잘린 것 같더라고요. 한 40분 넘게 읽었는데 마지막 한 6분 정도는 따로 저장이 돼서 그냥 1차로 저장된 것만 기록으로 남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김홍정 선생님께서 내신 호서극장 중에 호서극장 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유형문학 세미나를 위해 모인 문학인들이 금강을 걷기로 하고 계룡산 북쪽 상신 구곡수와 세종 미호천이 합수하여 몸을 부풀린 금강을 그득 품은 창벽에서 고만하루에 이르는 구간을 걸었다. 이곳에서 전라도 장수 뜬봉샘에서 용소슴하여 북으로 달리던 금강이 그 몸을 남쪽으로 틀어 서해로 흐른다. 때마침 신동엽 50주기 추모 사업과 겹쳤다. 신동엽 장편 서사시 금강 23장의 주무대는 봉수산과 우금티, 고만하루로 이어지는 공주 산둘레길이다. 걷고 말하고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행사만으로는 지루하여 부득이 명창을 불렀다. 공주는 해마다 소리판이 제법 크게 열리는 곳이다. 박명창은 이제는 금강이다 행사로 금강을 종주하던 시기에 한산 모시관에서 만난 소리꾼이다. 그가 서천에서 공주로 옮겨와 산다는 말을 들었다. 우연이지만 인연이다. 인연은 모시풀로 삼은 옷감처럼 성글지만 질기다. 박명창이 무대에 오른다. 그는 슬렁슬렁 넘어가지 않는다. 30분이 채 안 되는 짧은 맛보기 공연이지만 흰 모시 적삼에 두루마기까지 제대로 챙기고 옥빛 가신을 신었다. 적벽과 한 대목을 펼친다. 동남풍이 불기를 기원하는 제갈공명이 호위를 받으며 말을 달리는 중인데 공명을 의심한 주유로부터 공명을 죽이라는 명을 받은 오나라 장수 서성과 정봉의 군사들이 따라붙는 대목이다. 주유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어 바짝 군사들이 붙었다. 공명의 목습이 위태롭다. 자진몰이 장단으로 분위기를 한껏 띄운다. 그날 밤 삼경시에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우르르르 풍성이 요란커날 주유 급히 장대상에 퉁퉁 내려 깃발을 바라보니 청룡주작 양기각이 백호현무를 응하여 서북으로 펄펄 삽시간에 동남대풍이 일어 기각이 와지끈 움푹 기포판에 떠그르르 청동같이 일어나니 주유가 이 모양을 보더니만은 간담이 떨어지는지라. 이 사람의 탈조하는 귀신도 난치기라. 만일 오래 두어서는 동호회 화근이니 죽여 후한을 면하리라. 서성 정봉을 불러 은근히 분부하되 너의 수륙으로 나누어 남병산 올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묻지 말고 공명의 상투 잡고 드는 칼로 목을 얼른 싹 미명에 당도하라. 숨을 몰아쉬지도 않고 태어나던 박명창이 관객들에게 한 발 다가서서 광풍을 몰아온다. 허옇게 기른 수염이 빠른 호흡으로 파르르 떤다. 번쩍 들어 올린 손끝에서 부채를 활짝 펼치며 춤사위를 펼치자 숨을 참던 관객들이 겨우 긴 숨을 내쉰다. 박명창은 서둘러 공명이 배를 타고 달아나는 대목에 이르는데 마음이 급하다. 역시 자진몰이 장단이다. 엄숙한 장수들이 귀를 대고 무엇이라고 소근소근 고개를 까딱까딱 하던 그 배를 급히 잡어 타고 상류로 가더니다. 옳다. 그것이 공명이다. 날랜 배를 집어 타고 이놈 사공아 얘 이 배를 빨리 저 공명 탄 배를 잡아야 망정. 만일 못 잡으면 이 칼로 내 목을 땡그렁 베어 이 물에 풍덩 들이치면 너의 배꼽을 뉘찾으랴. 사공들이 황급하여 여봐라. 친구들아 우리가 까딱까딱 하다가는 오강의 고깃밥이 되겠구나. 12동무야 치다리 잡아라. 휘겨라 저어라 저어라 휘겨라. 어기야 뒤야 어기야 뒤야 어기야 뒤여. 어기야 어기야. 은근히 떠들어갈 제 상류를 바라보니 오강 여울 떴는 배의 흰 부채에 뒤적뒤적 공명일시가 분명구나.
서성이 크게 외쳐 저기 가는 공명선생 가지 말고 걔에 머물러 나의 한 말을 듣고 가오. 공명이 허허 대소하며 너희 도독 나를 살해. 마음 내 이미 아는지라 후일 보자 회복하라. 다친 춤을 몰아쉬며 공명이 죽을까 간담이 철렁하다. 웬일인가. 구경꾼들은 사공의 노적기에 흥이 난 듯 손뼉을 치며 장단을 따라가며 얼쑤를 외치니 난장 놀이판이 제각각이다. 공명이 죽어서야 적벽 싸움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아직 끝이 아니다. 박명창은 숨겨둔 비장의 무기를 꺼낸다. 상산 조자룡이다. 자룡이 분을 참고 선미에 우뚝 서서 이놈 서성 정봉아상산 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너를 죽여 마땅하되 양국 화친을 생각하고 우리 선생 만료하니 너를 죽이는 내 수단이나 내 부하라 가는 배 머무르고 오는 배 바라보며 백보 안에 가두듯 마듯 장궁 철전을 먹여 주먹이 터지게 좀통을 꽉 쥐고 백투에 힘을 올려 궁연을 따르르르 디밋 안 찢어 일발 깍지 손을 딱 대니 번개같이 빠른 살이 해상으로 피르르르 서성탄백 돛대 슬끈 와지끈 물에가 풍 오른 배가 물결이 뒤채어 소슬광풍에 뱃머리 빙빙 돌고 물결은 워러렁 출렁 뒤뜬 그저 본국으로 떠나간다. 조용히 호흡을 거두고 발림도 멈추고 고개 숙여 절한다. 단정하다. 역시 조자룡이다. 기왕 나선 길에 조자룡의 헝칼로 평치풍파를 일으켜 초목군생들을 떨게 한 용맹을 듣고 싶어 환호성과 재청이 난무하지만 오늘 행사는 소리가 중심이 아니다. 소리는 들거나 날 때 구색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박명창은 꼭 한마디 더 한다. 여그가 극장이라면 나가 중심이 될 것이여. 조자룡 뿐이겠소. 관운장에 청룡 언얼도 장비에 장팔삼모 유비의 쌍고검까지 밤새 다 펼쳐볼 것인디 시방은 격가지요. 그래도 나는 참 좋소. 긴 자리 짧은 자리 가릴 것이 아니고 소리꾼을 불러주면 소리꾼은 가서 소리를 할 것이고 고수가 장단을 치면 춤이라도 출 것이요. 그러다 보면 극장에 설 것이 아니겠소. 박명창이 무대를 내려오며 뒤를 돌아본다. 그는 상설시장을 꿈꾼다. 구경꾼의 수가 많으니 적으니 따질 문제가 아니다. 닫힌 문을 활짝 열고 구경꾼을 불러들여 듬직하고 장중하며 난만하고 화사하고 애를 끌었다가 다시 이어 눈물바람에 흐르는 극장에 서길 원한다. 그래서 그는 공주에서 산다. 1913년 11월 16일 매일신보는 김갑순이 소유한 본정 147번지의 금강관을 건립했다고 보도했다. 1904년부터 문을 열었다는 광무대보다는 10년이나 늦지만 잘 알려진 서울 우미관은 금강관보다 1년 전에 공연을 시작했고 황금관은 같은 해 1월에 문을 열었다. 단성사는 5년이 더 지난 후에 영업을 시작했으니 금강관은 충청 신문화합 운동의 선봉이다. 그뿐인가 중고제 판소리를 이룬 홍성사람 김창룡 명창과 서천태생 이동백 명창이 공주목 관아 뒷산 넘어 대축골에 살며 때때로 금강관 무대에 선다. 물론 이들이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가서 임금 앞에서 공연하고 그 값으로 정산품 통정대부 벼슬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일제강점기 외인들 세상에서 그들의 주무대는 공주 금강관이었다. 장날이 되자 구경꾼들이 모처럼 큰맘 먹고 금강관으로 몰린다. 집에서 돈을 살 수 있는 것을 들고 나와 겨우 극장 입장표를 샀을 뿐 여윳돈이 빠듯하여 한낮부터 대포집 주위를 맴돈다. 혹시 지나치는 자에게 운 좋게 공술이라도 한 잔 마실 수 있을지 간절하다. 금강관 주인 김갑순이 돈독이 오른 것을 모르는 이가 없다. 말로는 문화요 개발을 내세우지만 제의 속이 우선이다. 당장 나라라도 팔아먹을 위인이다. 집에서 쌍심지를 사르고 기다리는 아내보다 금강관 주인 하는 짓이 사나워 아예 극장 근처에도 오지 않겠다고 매조지하지만 나중 일이다. 넌출치다가 그 느닷없이 다름질하여 매섭게 몰아치는 소리꾼의 소리가 눈에 삼삼하다. 는실난실 드나드는 몸짓과 홀라당 뒤집는 해악은 덤이다. 다행히 극장 안으로 들어가 구경한 날은 운수대통이다. 형편이 그만 못하여 소리꾼은 구경도 못하고 극장 앞에서 돌아서서 동네로 돌아가면 귀동냥 한 것으로 흰목을 쓰거나
화풀이로 아무에게나 대거리라도 할 참이다. 금강관은 1931년과 1936년 두 차례나 불에 탔다. 금강관 주인 김갑순이 자기 땅에다가 만든 상서시장에서 난 불이 옮겨 붙은 셈이다. 주인이야 어찌되든 구경꾼들은 겉으로야 입맛을 다시며 안 된 일이라 걱정해도 속으로는 깨소금 맛이다. 그냥 넘어갈 위인이 아니지만 자기 땅에서 벌어진 일이니 아야 소리도 못할 판이다. 불을 내고 무일푼이 된 가게 주인 서씨는 일찌감치 드러누워 배째라고 할 것이니 속에 천불이 난다. 그렇다고 극장을 그만둘 순 없는 일. 극장 이름이 좋지 않아 부정탄다는 말을 듣고 이번에는 재민천 건너 반죽동에 새로 짓고 공주극장이라 개명한다. 사람들의 눈이 곱지 않다. 돈 들어오는 것이 예전 금강관만 못하다. 해방되자 김갑순을 욕보이고자 하는 이들이 천지사방이다. 극장도 대수가 아니다. 공주극장이 다른 이에게 넘어갔으나 속모르는 이들은 여전히 김갑순이 것이라고 손가락질한다. 지독한 전쟁이 끝나자 사람들이 모여 치를 행사들이 줄줄이 이어진다. 군에서 나랏돈으로 공주 공관을 지어 궁안대로 썼으나 동원되는 숫자가 늘어나는 군민들 행사는 학교 운동장의 적격이지 공주 공관으론 당해낼 재간이 없다. 때마침 공주 공관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서자 얼씨구나 팔아치웠다. 1963년 호서화물 자동차 회사는 공주 공관을 사들여 화물창고로 쓰다가 호서극장으로 문을 연다. 호서극장 자리는 누구나 욕심내는 요지다. 호서극장은 공주목 관아와 충청 가명이 있던 곳에서 각각 500걸음이 채 떨어지지 않는 읍내 중심에 자리했다. 공주목은 종옥품 판관이 공주 목사를 보좌했는데 충청 가명이 1602년부터 이곳에 위치하고 충청도 관찰사가 공주 목사를 겸임하자 판관이 공주목 동원을 차지했다. 재민천을 사이에 두고 충청 가명과 마주보는 공주목 관아는 산문을 지나 동원과 본관, 객사, 군기고, 곳간, 사령방과 영로방, 심지어 기생방까지 여러 건물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건물들이 해체되어 옮겨지고 그 자리에 도립병원이 위치한다. 공주목 관아와 충청가명 사이에 호서극장만 들어선 것은 아니다. 우체국, 법원, 검찰청, 경찰서, 읍사무소 등 관공서들이 몰린다. 은행과 양조장, 학교가 들어서고 책방들이 질비하다. 극장 옆 재민천을 따라 오거리까지 이어진 약전거리에는 의원들과 약방들이 자리 잡았다. 상설시장과 오일장도 열린다. 공주목 관아 앞 장옥은 상설시장으로 재민천 끝 오거리장까지 이어진 난전의 중심이다. 장옥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관청에서 허드렛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고 수시로 얇은 파리에 나서 푼돈은 늘 지니고 있어 호서극장이 들어선 이후 언제든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우월감과 자부심을 뽐낸다. 영화뿐이 아니라 호서극장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유명 가수와 배우들의 공연을 열어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특히 산업화 시대에는 최무룡, 김진규 등 당대 최고의 배우들과 하춘화, 김추자 등 가수들이 출연하여 읍내 사람들의 마을을 설레게 했다. 이들과 함께 희극인 배삼룡, 구봉서, 이주일 등도 이야기에서 국밥으로 배를 채우고 호서극장으로 오기 위해 거리를 활보하여 사람들의 즐거움을 높였다. 장옥 사람들은 유명 연예인에게 받은 사인 두세 장을 액자에 넣어 전방 입구에 기본으로 갖춰 놓았다. 그 영향인지 인근에 살던 목욕탕집 딸이 배삼룡의 희극영화의 주연급으로 출연했다. 호서극장 앞에는 식당들이 질비했는데 극장 구경꾼으로 자리를 채운다. 새로 조성된 상설시장 147번지는 골목마다 맥주 몇 병에도 아가씨들이 손님 옆에 앉는 술집들이 줄을 이었다. 군악과 사막이 공주 사내들 돈을 모두 긁어 모은다는 말이 돌았다. 극장 뒤나 주변 직조 공장에는 공주 인근이나 멀리서 돈을 벌려고 온 어린 아가씨들이 베테를 앞에서 줄지어 앉아 비단을 짰다. 공장 합숙소에서 쪽잠을 자며 돈을 번 아가씨들은 호석장으로 달려가 영화를 보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다. 여공들은 거의 상급 학교 진학 대신에 배틀에 앉는데 교회에서 만난 여공들은 얼굴이 늘 창백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말이라도 걸면 얼굴이 발개져서 서둘러 달아난다. 학업을 포기한 여공들이 가장 힘든 건 읍내에 철철 넘친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 현실이다. 주민 3만 명 중 학생이 만여 명인 곳, 중학교가 5, 고등학교가 7, 대학이 3곳인 읍내에서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고 울지 않는 날이 없는 핏기 없는 직조공장 여공들은 좋아하는 영화조차 의뢰 학생들 단체 입장하는 날에 같이 본다.
학생 단체 관람 때는 반값도 안 되는 관람료로 영화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덕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무기여 자리거라 등 대작들을 보고 명절 휴가에 집으로 돌아가 자랑한다. 사격장들의 아이들이나 선마을 선생님, 미워도 다시 한번 등을 볼 때는 극장 안이 온통 울음바다다. 눈물로 눈을 진물은 여공들을 향해 바보라고 골리기도 하지만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사내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호석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장옥 동네에서 산다. 저작거리에 익숙한 장옥 사람들은 낯선 일을 거리끼지 않는다. 새로 호석장을 연 이사장이 공주 의용 소방대장이었는데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의용 소방대원들을 극장 직원으로 채용하길 원했다. 장옥 사람들은 판자로 벽을 공유하고 골목으로 인접한 장옥의 구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커서 부득이 모두 의용소방대 대원으로 가입해 있었다. 장옥 사람들이 극장 일을 맡게 된 이유다. 게다가 장옥에서 호석장까지는 재미천 득길을 따라 걷거나 도립병원 앞 차도로 걷어도 3분이 걸리지 않는 한 동네여서 늦은 시간 영화가 끝난 후 극장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도 통금에 걸리지 않았다. 호서극장이 들어서기 전부터 공주 읍내 중심 대통교 인근에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운영하던 양조장이 있다. 장옥과 호서극장 사이에 있는 양조장 덕분에 극장 인근의 술집에선 언제든 갓 빚은 술과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전내기도 마실 수 있다. 극장 앞은 인근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간호대학 학생들과 저작거리 술손님들이 그 늦게까지 흥청대는 번화가다. 남학생이 다수인 사범대학과 여학생이 다수인 교대와 간호대학 학생들은 수시로 만났고 사랑을 속삭이고 혼인하여 평생 같이 하는 일이 많다. 장옥 동네 사람들은 이 번화가에 허드렛 일도 맡아 한다. 술 배달은 물론이고 구두 닦고 수선하기, 전당포 심부름, 당구장 보조, 달구직군, 복덕방, 식당, 다방에 필요한 물품과 여종업원 공급, 취객들로부터 업주들을 보호하는 조직원 등 대부분 다른 동네 사람들은 쉽게 나설 수 없는 일이다. 양조장 건물은 제법 크다. 술을 빚은 곡식을 쌓아둔 곳간과 술독들을 넣어둔 곳간 두 곳, 가공된 술을 보조하고 통에 담는 공장과 사무실, 배달꾼들이 머무는 곳간들이 재미천까지 길게 이어졌고 그 뒤로 증기로 짠 고두밥을 널고 말리는 넓은 마당이 있다. 마당을 가로질러 양조장 사장의 살림집이 있다. 양조장은 모두 판자로 울타리를 세우고 울타리 주변에 나무를 심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다. 하지만 장옥 동네 아이들은 판자에 틈을 내고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양조장을 가로질러 호서극장 앞으로 나가거나 마당에 널어둔 고두밥을 몰래 집어먹고 허기를 채운다. 양조장담을 경계로 하는 근사한 양옥은 호서극장 김사장 집이다. 그는 좀처럼 집 밖으로 외출하지 않을 뿐더러 극장에서 나오는 법이 없다. 극장 영업은 매표시를 차지한 금비녀 사장과 지배인 몫이고 김사장은 오로지 극장에서 얻은 수익만 나눈다는 말이 있으나 그 속사정을 자세히 아는 이가 없다. 금비녀 사장은 영업을 맡은 사장의 별칭이다. 그녀의 이름을 아는 이는 거의 없다. 극장 초기부터 금비녀를 꼽고 있어 그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 뿐이다. 극장 수익이 줄어들자 금비녀 사장도 자신이 지닌 소유 지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나중에는 그마저 포기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말이 돌았다. 이 또한 알 수 없는 일이다. 호서극장을 둘러싼 소문들은 그저 의혹이고 동네 사람들이 서로 얻어 들은 말에 나름대로 추측과 상상을 덧붙여 솜사탕처럼 부풀린 이야기다. 그래도 읍내 사람들은 장옥 동네 사람들의 말은 믿을만하다고 여겼다. 호서극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장옥 동네에서 살고 극장 사정을 그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옥 사람들의 생각도 실상을 잘 알지 못하는 공연한 허세일 뿐이다. 금비녀 사장은 극장 운영과 관련하여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극장을 차지하려는 사람들과는 돈거래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 금비녀 사장을 담보를 요구하는 제1은행과도 거래하지 않는다. 장옥과 호서극장을 잇는 동쪽 길에는 도립병원과 제1은행 사이 제법 넓은 공간에 양품점과 양장점, 양복점이 이어져 있다. 최신 양장점은 여학생 교복을 주로 취급하고 뉴욕 양장점은 동네 사람들이나 외지에서 예복을 맞추러 온 사람들로 늘 북적인다. 장옥 여자들은 뉴욕 양장점에서 옷을 맞추지 않고 개성에서 피나놓은 은순의 바느질 집에 옷을 맡긴다. 은수 할머니는 평양 인근에 살 때는 머슴들을 열이나 두었다고 하지만 그 말에 진위를 따지는 사람들은 없다. 피난을 내려온 이북 사람들이 돈벌이가
수월한 장옥에서 살게 되고 그 숫자가 늘어나자 장옥 사람들은 이북 사람들과 관련한 소문에 대해서는 모른 척한다. 양복 전문 주로 학생 교복 전문이다. 양복점 가게는 굳이 청요리 전문이라고 간판을 걸었지만 정작 청요리 안주로 술을 마시는 어른들은 없고 학생들만 모여 짜장면이나 짬뽕을 먹는 여느 중국집과 다를 것이 없다. 이 길가에서 유독 넓은 마당과 8개가 넓은 방을 갖춘 청주집은 기생들이 늘 기다리는 곳이다. 기생집을 찾는 장꾼들은 장옥 끝 황주옥으로 가고 관청 사람들이 들르는 청주집은 막걸리를 마시는 여느 대포집과 다르지 않다. 가끔 청주집에 오는 손님들 몇이 맥주를 주문하고 호기를 부리다가 장옥 청년들 손에 들려 나가기도 한다. 양조장과 우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사이에 두고 장옥동네가 있다. 장옥동네는 4개의 긴 골목을 사이에 두고 10집 정도가 이어서 산다. 장옥은 골목에 기둥을 세우고 판자로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작은 전방과 방을 갖춘 집들이 이어져 있다. 장옥 사람들은 장옥 끝 재미천과 이어진 곳에 따로 만들어진 공중변소를 사용했다. 아침 저녁으로 길게 늘어서서 용변을 볼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일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주로 학교 변소를 이용했고 장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화장실이 비는 시간을 용케 알고 있어 불편을 잘 견딘다. 장옥의 첫 골목을 차지한 전방들은 주로 생활용품과 채소, 음료수 등을 파는 가게들과 정육점, 국수집이 이어졌다. 꽃집은 도립병원과 김산부인과, 회생병원, 영생병원 등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꽃을 팔았다. 인근에 관공서와 학교가 모여 있어 수시로 호황을 누린다. 둘째 골목은 자전거포나 목공소, 함석집들이 들어섰고 셋째 골목에는 작은 편물기계를 들여놓고 직물을 짜거나 여러 가지 옷을 파는 가게들이 있다. 공동 우물이 크게 차지한 넷째 골목에는 연탄가게, 대장간, 내복가게, 바느질집, 계란 도매점들이 구분되어 들어서서 장옥을 찾는 손님들이 혼란을 겪지 않는다. 이 골목에서 돈을 모은 사람들 중 몇은 옆집을 사들여 확장하면서 시멘트 블록이나 벽돌로 벽을 쌓는 집들이 늘어난다. 일제강점기 시대와 근대에도 변하지 않던 장옥동네의 느닷없는 변화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큰 대장간이 위치한 우물거리 넷째 골목의 첫째, 둘째 장옥이 생뚱맞게 사범대학 강 교수에게 팔렸다. 대학 교수가 장옥에 와서 사는 일은 전에 없던 일이어서 동네 사람들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라 여겼다. 장옥은 장사치나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장옥 2채를 사더니 장옥을 헐고 이틀집을 올렸다. 장옥에 사는 목수와 미장공들을 날품으로 사서 기둥이 될 곳은 벽돌로 쌓고 벽은 목재를 가로지르고 판자를 덧댄 날림이었지만 겉보기엔 멀쩡한 2층 집이다. 2층 집이 들어서자 장옥 사람들은 자기네 집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미 판자로 벽을 공유한 장옥은 말소리조차 막을 수 없어 아이를 만든 지난밤의 일들도 너나 없이 훤히 알고 있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강 교수네 2층에서 내려다보면 온 동네가 고스란히 한눈에 들어온다. 더구나 강 교수는 불편한 공중병소를 쓰지 않기 위해 집안에 화장실을 만들고 부엌에 펌프를 박아 물을 자기네 집만 쓴다. 장옥 사람들은 강 교수의 2층 집을 보면서 자기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여겨 거리를 두기로 작정했다. 그건 화장실을 따로 쓸 수 있다는 부러움 때문이다. 강 교수는 가족들을 1층에서 살게 하고 2층에는 방 하나만 두고 서재로 쓰고 나머지 넓은 공간은 화실로 꾸몄다. 그는 미술과 교수가 아니고 철학을 전공했는데 산수화를 그려 팔았다. 그의 그림은 나름 명성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개 그가 가르친 제자들이 그림을 구매했다. 장옥으로 이사하기 전 강 교수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강 교수의 부인이 풍을 맞아 병원에 머물고 있어 큰 돈이 들었고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식들에게 매달 들어간 돈이 적지 않았다. 국립대학 교수 월급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부득이 더 많은 그림을 팔아야 했다. 강 교수의 형편을 걱정한 제자들이 한두 점씩 그림을 사주었지만 부족한 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부득이 월급을 가불로 당겼어도 계속 큰돈이 들어가고 당장 생계도 어려운 형편이 되자 살던 집을 팔고 값싼 장옥으로 옮겨야 했다. 인간의 운수가 안 좋은 상황으로 줄곧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강 교수의 형편이 갑자기 바뀌게 되었다.
그건 참으로 우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제자들이 스승의 형편을 돕기 위해 모금하는 전시회를 열었다. 그 전시회에서 구석에 걸려있던 그림 한 점이 제법 비싸게 팔렸다. 그림을 산 사람은 제자가 아니다. 더구나 그 그림은 강 교수가 즐겨 그린 전통 산수화가 아니라 우연히 지나가다 본 장옥 동네의 눈덮인 겨울 풍경 속의 일상을 담은 그림이다. 그 그림의 구매자는 장옥 풍경을 소재로 한 그림들은 자신이 사기도 하고 판매를 알선하겠다고 제안했다. 돈이 급한 강 교수는 장옥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주로 그렸다. 우물에서 모인 여인들이나 재민천에서 목욕하는 모습, 물건을 팔고 사는 모습들을 그린 그림들은 제법 돈이 되었다. 의외로 또 다른 형식의 사실주의 한국화 화가로 인정되며 화단의 주목도 받았다. 다만 동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강 교수의 그림에 담겨 팔리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어느 날 강 교수의 그림 한 점이 신화 일부의 화보처럼 실렸다. 그 그림은 장옥 우물에서 여인들끼리 등목을 하는 모습을 담은 것이다. 여인들의 모습은 누군지 알 수 없으나 젖가슴이 늘어진 여인들과 우물의 모습은 분명 강 교수네 2층에서 내려다본 장옥 우물 풍경이다. 신문을 보다가 이 그림을 발견한 장옥 반장인 박복덕이 강 교수가 집에 없는 사이 2층 화실로 들어갔다. 그는 화실에 보관해둔 그림들을 보고 깜짝 놀라 동네 사람들을 불렀다. 그림 속에는 장옥 동네의 치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고 동네 사람들의 일상이 그려져 있다. 연락을 받고 뒤늦게 집으로 돌아온 강 교수는 반장 박복덕의 무단 침입을 문제 삼았다. 박복덕은 강 교수의 말을 듣자 왈칵 화가 치밀었다. 장옥 동네 사람들은 늘 이웃집을 자유롭게 드나들지만 무단 침입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더구나 예술작품은 자유로운 것으로 제한이 없는 것이라는 강 교수의 해명은 박복덕이 연락을 받고 몰려온 장옥 사람들을 더욱 화나게 했다. 예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림 속의 여인들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낸 장옥 사람들은 그 그림들이 자신들을 임의로 그렸으니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당장이라도 그려놓은 그림들을 가져갈 기세다. 우선 위기를 모면할 생각으로 강 교수가 더는 장옥 동네를 소재로 그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한편 불을 지핀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는다. 강 교수는 동네 여인들의 모습을 훔쳐본 이상한 사람으로 몰렸다. 동네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학교로 몰려가 망신을 주겠다고 허세를 부렸다. 어쩔 수 없이 강 교수는 그려놓은 그림들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한번 그려본 작품은 언제든지 다시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동네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의 생각은 다르다. 그림은 그림이고 생활은 생활이다. 당장 장옥 목수들과 미장이들이 나서서 밖을 내다볼 수 없도록 강 교수의 화실 밖에 높게 담을 올렸다. 강 교수의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달려왔으나 그 경찰 중에는 장옥에 사는 조순경도 있었다. 조순경은 그림 속에서 젖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이 제 마누라 두꺼비 엄마처럼 보였다. 더럽 화가 난 조순경이 동네 사람들 편을 들자 강 교수는 결국 담으로 둘러싸인 심세가 되었다. 동네 사람들이 무식해서 같이 살 수가 없다고 투덜댔지만 강 교수 편을 드는 사람들은 없었다. 그렇다고 강 교수도 이사할 형편이 아니어서 난감했다. 장옥 사람들은 진정시키는 것은 호서극장 간판주인 박광두다. 비록 그는 간판장이었지만 실상 3일마다 극장의 간판을 바꿔 그리는 화가고 장옥 동네 사람이다. 동네 사람들에 의해 강 교수의 화실로 불러온 박광두는 강 교수가 그린 그림을 보자마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해 동네 사람들을 놀래게 했다. 얼라 참으로 우덜 동네 겁나게 무식해서 생피하네. 시방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극장 간판에 붙이는 여배우들의 벗은 그림들이 어디 한둘이요? 그거 다 실제 배우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게 문제가 돼요? 어림없는 소리 아니요? 그리고 내가 시방 우리 강 교수님 그림을 보니까 우덜 동네를 그렸다고 해도 이 그림 속 사람이 누군지 구별할 수도 없잖요. 특정할 수 없다 그 말이요. 안 그래요? 그럼 뭐가 문제요? 괜히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 경치게 생겼어요. 그만들래요. 박광두는 이참에 자신을 뺑기쟁이라고 부르며 하찮게 여기던 동네 사람들에게 대놓고 대거를 하게 되자 여간 신바람이 난 게 아니다. 조순경은 박광두의 말에 이의를 걸 수 없다. 하지만 반장이 박복덕이 눈에 쌍심지를 올리고 핀잔한다. 아니 광두씨는 넘 얘기라고 그리 함부로 말해도 되남? 얼라 반장님께서 사실대로다가 말하면서요. 함부로 하는 말이지 아니잖요. 사실대로 말한 거요. 사실이요. 더는 할 말이 없이요. 달리들 생각한다면 난 몰라요. 난 이 문제에서 빠질규. 나도 매일 그림을 그려서 극장 앞에 턱 걸지만 내원 그림 보고 시비 거는 사람들은 보덜 못했네. 아마 그런 걸 트집 잡는 건 우덜
동네밖에 없을겨. 변소 가서는 동네 사람들 모두 웅딩이 내놓고 볼 거 다 보면서 일 보는 사람들 뭔 말을 그렇게 한냐. 나가유. 박광두가 사라지자 몰려왔던 궁색해진 장옥 사람들도 하나둘 사라진다. 그렇다고 달라진 것은 없다. 광 교수 집을 둘러싼 벽은 그대로 남고 결국 사실적 소재가 부족한 그의 작품들에 대한 평가는 점점 하락했다. 자, 이제 2시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저는 일하러 가고 저녁에